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6월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의 마지막 두 경기를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게 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정식 감독 선임을 위한 새로운 논의 역시 이 6월 A매치 기간에 갖기로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는 대표팀이 싱가포르로 출국하는 6월 3일 월요일에 새로운 외국인 감독 협상 리스트를 결정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속해서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원한다며 이력서를 내고 역제안을 해오는 유럽의 명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르투갈의 유로 2016 우승 당시 윙톱 전술의 혁신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페르난도 산투스 전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역제안을 해왔다는 사실과 더불어 한국 대표팀과 어떤 궁합을 이룰 수 있을지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난도 산투스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에 직접 이력서를 보내고 감독직을 원한다는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국내 매체 중에 공신력이 높은 이적 시장의 일티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조선의 윤진만 기자가 최근에 공개했는데요. 지난 5월에 진행됐던 11명의 후보를 추리는 과정 속에 이미 11명의 후보군이 결정됐을 때 뒤늦게 산투스 감독의 제안이 오다 보니까 정중하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5월에 감독 선임이 최종적으로 무산되자 또 한 번 산투스 감독의 에이전시 측에서 접촉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하게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산투스 감독은 지난 2014년 여름에도 그리스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이후에는 한국 대표팀이 먼저 이 산투스 감독을 새로운 감독 후보로 올려놓고 어느 정도 의견 교감을 나눴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산투스 감독은 그리스에서 성과를 바탕으로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됐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과 인연이 이어지지 못했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적인 감독 경력에 하향세를 겪었고 또 어떻게 보면 감독 경력의 황혼기를 맞이해서 북중미 월드컵을 본인의 마지막 무대로 불태우기 위해 한국행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토스 감독이 이번 6월의 회의를 통해서 협상 명단에 들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기네슈 감독 선임을 마다했던 기네슈 감독과 협상 자체를 협회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배경 중에 하나가 고령의 나이라는 점, 최신 트렌드에 대한 우려점이었는데요.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 역시 1954년생으로 현재 69세. 대한축구협회가 이야기한 대로 기네슈 감독 정도의 연배와 비슷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냐. 지난 그 역제안이 왔을 때도 그런 이유로 협상 대상도 오르지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산투스 감독은 말씀드린 대로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이뤄낸 성과 자체가 대단하고 월드컵에 대한 경험도 많고 게다가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도 월드컵 무대를 경험했던 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 다음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나이가 경험이나 다른 트렌드의 문제와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산투스 감독의 커리어 전체를 살펴보면 강팀에서만 좋은 성과를 낸 게 아니라 약팀도 잘 이끌었었고 또 약팀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던 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본인이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던 에스토릴에서 1988년에 처음 감독직을 수행했고 이 에스토릴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에스트렐라 다 아마도라를 거쳐 1998년 포르투 감독이 되기까지 10년 만에 포르투갈 최고의 팀 감독으로 입성할 정도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고요. 포르투에서도 포르투갈 리그를 정복하면서 성과를 내고 나서 그리스의 명문 클럽 AEK 아테네와 파나티나이코스 감독을 맡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포르투갈의 명문팀인 스포르팅 리스본 감독을 맡았고 다시 AEK 아테네, 벤피카, PAOK 등을 이끌면서 포르투갈과 그리스 무대를 오가면서 각 리그의 최고의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그리스 최고의 팀들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마치고 나서 당시 조별리그에서 박지성 선수에게 실점하면서 그리스가 유로 2004 우승 이후 굉장한 상승세를 타다가 최악의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 이제 쇄신을 위한 개편을 진행했잖아요. 이때 그리스 무대에서 그리스 선수들을 정말 잘 이끌었던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이 부임을 했고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16강까지 그리스 축구가 사상 최초로 이뤄내는 그런 결과를 내면서 산토스 감독의 주가가 한없이 높아졌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2014년 9월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을 겪은 포르투갈이 벤투 감독을 경질하고 산토스 감독을 선임하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산토스 감독은 무려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8년 동안이나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장기 집권을 하면서 사상 첫 유로 우승 그리고 UEFA 네이션스리그 우승까지 이뤄내면서 최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다만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서 2023년 1월 달에 폴란드 대표팀 감독이 부임하게 됐는데, 이 폴란드 대표팀에서 6경기 지휘 만에 유로 예선전에서 좀 실망스러운 성적을 내면서 조기 경질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2024년 1월에는 튀르키예 명문 클럽 베식타스 감독을 맡았는데 16경기 만에 역시 성적 부진으로 시즌 도중 부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마지막까지 팀을 이끌지 못하면서 경질이 됐습니다. 즉 폴란드와 베식타스에서 연달아 경질되면서 감독 경력 시작 후 최악의 흐름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럽 최고급의 성과를 냈던 감독이 한국행을 본인이 원하는 상황이 됐다, 한국에 와서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 그래야만 또 유럽의 최고의 감독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서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 말씀드린 대로 포르투 감독으로 부임 첫 시즌에 포르투갈 리그 우승, 그리고 이듬해 포르투갈컵 우승, 그리고 포르투갈컵 우승은 2년 연속 차지했었고요. AK 아테네에서도 그리스컵 대회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그리스 리그 우승 자체는 많이 이루지 못했지만 그리스 내에서 워낙 좋은 성과를 내면서 4차례나 그리스 슈퍼리그 올해의 감독상을 받으면서 그리스 대표팀 감독이 됐던 것이고,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에서 열린 유로 2016 대회에서 우승을 최초로 이제 이끌었고, 그리고 2018-19 시즌 UEFA 네이션스 리그 우승, 그리고 2017년 피파 컨페데레이션 컵에서도 4강에 진출을 하는 등 꾸준히 대표팀에서 역대급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유로 2016 우승 당시 포르투갈의 이제 훈장을 받을 정도로 이제 포르투갈 축구사의 최고의 감독으로 남게 됐던 것인데요. 무엇보다 이 포르투갈이 유로 2016에서 우승했던 것은 선수빨이 아닌 감독빨이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포르투갈이 특히나 호날두의 전성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전방 9번 공격수가 좋은 선수가 배출되지 못하다 보니까 파울레타라든지 누노 고메스 이후에 조금은 최전방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 전술적인 허점들을 보여줬고, 특히 이 시대가 압박과 수비 축구가 득세를 하면서 모든 대표팀 경기들이 답답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 호날두 선수를 그냥 스트라이커로 쓰는 게 아니라 호날두와 나니를 윙투톱으로 배치한 전술을 통해서 대회 기간 중에 이 새로운 전술 변화를 통해서 우승을 이끌어냈고, 또 결승전에서는 이 전술이 호날두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흔들렸을 때 조커로 투입했던 진짜 9번 공격수 에데르를 통한 결승골 득점을 통해서 대회 운영뿐 아니라 경기 중 운영까지도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감독의 승리였다, 이런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UEFA 공식 홈페이지에서 분석한 포르투갈의 유로 2016 우승 과정에는 페르난도 산투스가 포르투갈을 영광의 길로 이끌었다라고 분석한 컬럼이 있었는데요. 우선 개최국이면서 또 최고의 미드필드가 질비했던 프랑스를 상대로 포르투갈 축구가 가장 아름다운 축구는 아니지만 모든 선수들이 특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중원까지 제압을 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당시 4강 진출 돌풍을 이뤘던 웨일스 같은 경우도 가레스 베일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던 강한 팀이었는데, 그때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서 센터백 역할을 맡고 있는 다닐루를 수비형 미드필드로 배치했을 때 이 포백 앞에서 인상적인 중원 수비를 펼쳐 보이면서 상대의 공격을 잘 봉쇄했고, 또 프랑스와의 경기도 마튀디나 포그바를 확실하게 제압했고,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는 또 이제 메짤라 역할을 했던 아드리엔 실바 선수가 루카 모드리치를 전담마크하는 그런 전략을 쓰면서 토너먼트에서 단판전에서 결과를 내는 전술적 해안을 보여줬습니다. 베테랑 수비수 카르발류의 앞에서 아드리엔 실바라든지 다닐루 같은 선수들이 부지런히 뜨고 피지컬적으로도 밀어붙이고 수비 중심적인 축구였긴 했지만, 이런 수비를 바탕으로 또한 말씀드린 호날두와 나니를 최전방에 투톱으로 배치한 다이아몬드형 442가 정말 기가 막힌 전술이었는데요. 호날두 나니가 투톱으로 서지만 사이드로 벌리고 또 서로 교차돼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가 정신 못 차리게 움직여줬어요. 전방으로 올라가서 등지고 연계하는 게 아니라 무정형의 움직임을 통해서, 또 속도감 있는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의 후방 빌드업도 괴롭히고 전방 압박도 하면서 공간도 파고드는 플레이를 펼쳤고요. 프랑스와의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호날두의 조기 부상이라는 타격이 있었지만 전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콰레스마를 그 자리에 투입하면서 나니를 조금 더 전방에 가운데 쪽으로 배치하면서 콰레스마의 기술과 나니의 움직임과 속도를 활용하는 이 전술을 계속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는 헤나투 산투스를 빼고 무티뉴를 투입하면서 4-3-3 대형으로 전환을 가져가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콰레스마를 투톱 중에 한 자리가 아닌 측면으로 이동시키고 에데르를 9번 공격수로 투입하면서 4-2-3-1에 가까운 형태로 가져가서 지친 프랑스의 후방을 노렸던 요 상대의 흐름에 따른 대응도 굉장히 기가 막혔거든요.
이에 대해서 영국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전술 전문가인 마이클 콕스를 통한 이 포르투갈의 전술을 분석하면서 유로 2016 대회 자체의 가장 큰 특징이 모든 팀들이 뚜렷한 공격 계획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비 조직을 가장 잘 만든 포르투갈이 우승한 것은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좋은 수비 조직 속에서 세계 최고의 득점력을 갖고 있는 호날두, 그리고 그와 더불어 호날두의 후계자로 불렸던 나니를 정통 9번 공격수 없이 윙투톱으로 썼던 이 선택 자체가 포르투갈을 다른 팀들과 다른 특별한 공격을, 특별한 역습을 펼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었다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또한 아드리엔 실베 같은 경우도 미드필드 라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자유롭게 움직여주면서 압박과 연계, 그리고 수비 커버까지 해줬고, 윌리안 카르발류가 후방 빌드업을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수비적인 역할도 잘하는 것 물론이고 다닐루를 대신 투입해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수비를 잘할 수 있게 이끌어냈던 그런 선수 운영까지도 많은 선수들을 다양하게 또 체력적인 부분까지도 커버해주면서 전술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낸 것은 산토스 감독이 단지 포메이션을 잘 구축한 게 아니라 이런 포메이션을 구상하고 나서 훈련을 통해서 이 선수들이 이 전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 자체가 뛰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런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강력한 수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유로 2004 우승을 했던 그리스라든지 2008년과 2012년에 스페인이 연달아 우승을 할 때도 거의 골을 내주지 않으면서, 물론 스페인은 티키타카가 강조되긴 했지만 이 티키타카 속에서도 안정된 수비 조직이 뛰어났는데 포르투갈 역시 이 대회 토너먼트에서 단 한 골밖에 내주지 않는 굉장한 조직력을 보여줬다. 그 자체, 이런 조직력 자체는 팀이 창의력이 부족할 때 더욱더 빛나고 창의력이 부족한 팀을 우승하게 만드는 과정에는 감독의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 축구가 물론 좋은 기술적인 선수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팀 자체의 창의성, 그리고 최전방에 확실한 구멍 공격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토너먼트, 특히 월드컵 같은 무대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적인 접근과 유연한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특히 이미 산토스 감독이 이러한 전술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포르투갈을 유럽 챔피언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은 한국 대표팀에서 월드컵을 이끌며 이 방식을 또 한 번 적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포메이션 그래픽을 보시면요, 나니가 오히려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더 많이 뛰어주고 압박해주고 그 한 칸 밑에 옆에서 호날두 선수가 득점을 하는 역할에 조금 더 치중을 했어요. 물론 호날두 선수 역시 수비 가담을 해주긴 했지만 나니에게 이러한 수비 가담을 굉장히 많이 맡겨놓고 호날두에겐 좀 득점 기회를 많이 야기해주는, 호날두가 골을 넣는 선수지만 최전방이 아닌 한 칸 밑에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형태로 만들어줬고요. 그 밑에 아드리엥 실베가 공미 자리지만 압박을 또 해주고 부지런히 움직여주고, 주앙 마리우가 오히려 한 칸 사이드에서 호날두와 연계하면서 공격을 지원해주고, 헤나토 산체스가 윌리안 카르발료의 한 칸 앞에서 전진해서 튀어 올라가면서 제3자의 움직임으로 공격을 가담하는 이런 형태,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수비를 하고 그 뒤에 있는 선수가 골을 넣고, 또 미드필드 라인에서도 앞에 있는 선수가 수비를 하고 밑에 있는 선수가 깜짝 올라가서 골을 넣는, 골 기회를 만드는 이런 형태의 허를 찌르는 경기를 펼쳤고요. 포백 라인은 기본적으로 좌우 풀백들의 공격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공격력보다는 대인 방어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을 통해서 잘 지키고 역습한다, 잘 지키고 대응 공격을 한다, 이런 형태로 풀어간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와의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호날두가 부상으로 빠지게 됐을 때 콰레스마를 투입했는데, 이때 콰레스마가 완전한 윙투톱보다는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고 나니가 최전방에서 좀 더 폭넓게 움직여주면서 아드리엥 실바와 콰레스마가 번갈아서 이 나니의 투톱 파트너 자리를 커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전술적인 미세한 변형이 있었지만 큰 변형 가져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상대와의 중원 싸움도 더 높이 가져가고 수비적인 안정성도 많이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연장전 넘어가는 시점에 승부수를 띄운 것이 바로 에데르를 투입한 것인데요. 진짜 9번을 투입하면서 콰레스마 왼쪽, 나니 오른쪽으로 공격 대형을 아예 바꿨고 4-3-3 대형으로 바꾼 이후에 카르발료의 앞에서 좀 더 노련하게 공을 뿌려낼 수 있는 무티뉴를 투입하면서 이 안정성과 더불어 스트라이커 에데르에게 기회를 한 번은 제대로 배달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쓴 겁니다. 특히 에데르가 들어갔을 때는 콰레스마와 나니가 사이드로 벌려 움직여주면서 에데르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줬던 것은 단지 그냥 스트라이커만 투입한 게 아니라 스트라이커를 투입하면서 다른 선수들의 위치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과 구조에 대한 그 준비를 갖고 산토스 감독이 교체 전략을 썼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들은 바로 산토스 감독이 전술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무엇보다 포르투갈 리그에서도 하위권 팀을 맡아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B클럽으로 갔던 것이고, B클럽에서도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성과를 낸 것이고, 특히나 그리스 대표팀은 유럽 무대에서도 강팀으로 꼽히지 않음에도 그리스 사상 최초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낸 것은 이런 실리적인 접근법과 토너먼트 단판 승부에 강한 그의 전술적 용병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로 2016 대회에서의 우승 방정식은 지금 당장 한국 대표팀에 적용하더라도 꽤 오래전에 열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뒤떨어지지 않은 전술인데요. 지금 한국 대표팀에 뭐 주민규 선수라든지 조규성 선수라든지 이번에 뽑힌 오세훈 선수라든지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선수들이 각기 다른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조규성 선수도 본래 어린 시절부터 공격수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전방에서의 킬러 보는 게 좀 아쉬운 면들이 있고, 주민규 선수는 나이의 문제도 있고 속도의 문제가 조금 크게 드러나고 있고, 오세훈 선수는 이제 막 점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가장 좋은 폼을 갖고 있는 한국의 공격수들이 대부분 윙포워드입니다. 이런 윙포워드 자원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선 유로 2016 당시 포르투갈의 전술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오히려 황희찬 선수를 최전방에 놓고 이 속도감 있는 황희찬 선수가 직접 수비라인 뒷공간을 깨트리는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의 오프사이드 스트랩을 좀 괴롭히는 것도 있고,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히면서도 손흥민 선수가 결정력이 좋은데 이 손흥민 선수의 체력을 좀 아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황희찬 선수의 결정력도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 혼자서만 뭐 헌신적인 역할을 하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손흥민, 황희찬이 이렇게 비대칭 투톱에 가깝게 나니 호날두처럼 움직이면서 서로의 역할을 바꿔가며 상대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월드컵이 열리는 시점에는 또한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 조금 더 든다라고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마치 유로 때의 호날두 선수처럼 조금은 이제 골을 넣는 역할에 집중하면서 체력을 아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아드리앙 실바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이재성 선수고요. 또 헤나토 산체스라든지 혹은 뭐 콰레스마 같은 역할, 이런 또 메짤라 자리에서 뭐 무티뉴라든지 뭐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역할도 가능하겠죠. 그 자리를 이강인 선수가 맡으면서 사실 오른쪽 사이드에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이강인 선수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런 역할을 오른쪽에서 맡으면서 한 칸 밑으로 내려가서 미드필드에 가까운 역할을 해준다면 공격 자원들, 좀 전방 자원들을 많이 투입하는 것 같지만 이강인 선수의 미드필더 성향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그 곁에 뭐 황인범 선수라든지 뭐 지금 다시 발탁된 박용호 선수, 특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윌리안 카르발료라든지 다닐로 같이 좀 힘있게 또 후방에서 피지컬이 좋으면서 공도 지켜주고 잘 차는 그런 이제 원볼란치가 없다는 것이 유로 때의 이 포르투갈의 전술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아직 설익은 선수라고 하지만 이 정마오라는 선수, 이 유망주는 신체 조건과 축구 지능과 또 이제 여러 가지 잠재력이 크다 보니까 월드컵이 열린 시점까지 전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리고 또 다른 뭐 연령별 선수들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성장을 해주고 그 뒤를 잘 커버해준다면 충분히 이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이 포르투갈의 유로 우승 당시의 해법과 솔루션과 그 이력과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 대표팀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산토스 감독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한국 대표팀을 직접 겪어봤고 또 지켜봤고 또 분석한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 파울로 벤투 감독과도 인연이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벤투 감독과도 교감을 통해서 한국 대표팀을 만든 과정 속에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한국 적응에도 꽤 큰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한국 축구가 포르투갈과 길게 또 여러 인연들을 맺어왔던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산토스 감독이 정말 나쁘지 않은 옵션이다. 비록 최근 실패했지만 그런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그런 아쉬움들을 해결하면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그리스의 이제 월드컵 16강을 이끌었던 부분들, 물론 이 그리스의 16강 진출은 쉽지는 않았어요. 브라질 월드컵 당시 첫 경기 콜롬비아전에 0대3 완패를 당했고 그 다음 일본과의 경기까지 득점 없이 무승부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려워 보였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강호 코트디부아르의 2대1의 승리를 거뒀다라는 점은 그리스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고, 비록 16강에서 탈락했지만 코스타리카와의 16강전은 승부차기를 통한 탈락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승부차기에서 조금만 운이 따랐다면 8강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던 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산토스 감독은 월드컵의 경험, 국제대회 경험, 특히 이제 대표팀의 경험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감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접했던 소식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도 이제 한국 대표팀에 이제 이력서를 제출을 했다,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산토스 감독도 최근에 실패를 했고 모예스 감독도 아쉬운 면들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고 지금까지 한국 대표팀이 접촉해왔던 감독들의 이제 수준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자신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더 좋은 후보 리스트가 있고 더 좋은 또 대안이 있다면 그분들이 먼저 이제 협상이 되고 리스트에 오르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분들도 충분히 고려해보고 숙고해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6월 3일에 대표팀이 소집해서 바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싱가포르 원정 경기를 위해 출국하게 됐는데, 이날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소집되고 후보 리스트를 선정하고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정한 이후 감독들과의 협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6월 6일에 있을 싱가포르 원정과 6월 11일 화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을 중국과의 경기는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3차 예선, 실질적인 예전의 최종 예선 단계를 톱시드로 갈지 아니면 톱시드를 놓치면서 죽음의 조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점 1점만 있어도 3차 예선에 진출하는 굉장히 쉬운 경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싱가포르, 중국전 모두 승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감독 없이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번 대표팀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에서 대표팀은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그리고 6월에는 우리 대표팀의 새로운 정식 감독, 새로운 외국인 감독이 결정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빠르게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